심지어 이곳까지 사례를 보게 된 한국심장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이영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4회 심장장애인 정책 포럼 감염병과 심장장애 유동 지원 과장을 맡게 된 한국심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총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본 심포지엄은 심장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및 정책 개발의 특별교통수단 모델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자는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님이십니다. 네, 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선 박사님,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김웅녀 교수님, 한국심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유석현 회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심포지엄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제는 20분 내외로 해주시고 토론자분들은 10분 내외로 발제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심장장애인협회 큰 행사에 토론회를 제했는데 제가 심장장애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최근에 심장장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심장장애인이 이런 다른 장애 못지않게 어려움이 많은 장애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장애인들이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많은 마음고생, 실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거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감염병과 심장장애인의 이동 지원이라는 주제로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에 다음적이면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별도로 PPT를 준비는 안 했고요. 여기 그 자료집에 있는 원고를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이 자료를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집에 있는 걸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기대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읽으면서 나가는 게 이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와 같은 이 감염이 2019년 12월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심각한 코로나 감염병 재해로 인해서 우리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애인들의 삶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감염병 상황이 닥치면 무엇보다도 장애를 고려한 정보 제공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2, 3년을 우리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이 시각 청각장애와 같은 감각장애인들과 또 지적 자폐성 장애와 같은 이런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그들의 어떤 대처 방법 이런 부분들 지역 내에 가용이 가능한 어떤 서비스들을 제대로 정보 제공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감각장애와 정신적 장애인 외에도 또 하나 이제 취약한 특정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장장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장장애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감염병에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신장장애의 특성은 뭐 주기적인 투석 치료를 이제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애인들이 병원을 다니면 그 병원에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든가 또 의심 환자, 또 자가병부자가 발생되면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는 쉽게 병원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는 병원에서 이제 투석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또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런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이동시에 소독된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시설을 갖춘 특별교통수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장장애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감염병 발생 시에 이 신장장애인의 방역 차량에 대한 어떤 이동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이동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또 아울러 신장장애의 어떤 특별교통수단 모델도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지금쯤이면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특별교통수단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우리 장애인들의 수요에 지금 부족하지요.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특성에 따른 것에 다 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장장애인의 특성상 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모델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장장애인의 특성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신장장애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신장장애인의 욕구와 실태조사에 대한 tun항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2004년과 2019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게 2019년 실태조사인데 2019년 실태조사는 이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고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우리 서원선 박사님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그걸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신장장애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장애인 등록이 시작된 이후로 신장장애인은 2000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통계상으로 보니까 꾸준히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 숫자가. 그러다가 최근 2021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신장장애인 숫자가 10만 명을 드디어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10만 2135명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나오는데 자, 신장장애인이 이제 10만 명 시대가 된 거죠, 사실은. 이 점차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수적으로 말하면 7번째로 많은 장애 유형이다. 이게 적은 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장장애의 남녀 비율을 보면, 이제 6대4 정도로 이제 남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애 등급제가 이제 없어진 이후에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제 나누는데,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3, 75%가량이 중증 심한 장애에 속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장장애인의 4분의 3이 혈액투석, 공감투석을 받는 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발생 시기를 보면 40대, 50대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 50대가 28%, 40대가 한 2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장장애 상태에 대해서 응답자의 한 86.5%가 신장기능 저하로 인해서 3개월 이상 투석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98.8%, 거의 다죠.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장 이식을 성공적으로 받은 경우에도 완전하게 신장 기능을 유지하거나 투석하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절반 이하밖에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조사 결과는 신장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나 현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신장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보니까 중소도시의 한 50.7%,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의 40.4%가 거주하고 있고, 이동권과 관련해서 보면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게 26.6%, 특별교통수단이죠.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5분의 1가량 22%, 이렇게 나타났고요. 우리가 투석을 위해서 병원 방문하고 귀가할 때 가장 이동 차량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 특히 이제 이 투석 시간과 관련해서 새벽 6시 이전이나 12시 귀가할 때 가장 많이 이때가 필요하다 하는 데 응답이 있었고요. 또 중요한 건 이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응급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한 51.4%, 과반수가 응급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장애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대기 시간이 지연된다든가 예약제의 불편함, 또 장거리 이용이 어렵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과 개선을 요구했고요. 또 투석이나 합병증으로 인해서 응급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신장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이용수단의 이런 대처 방안이 아주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실태 조사에서는 재원으로 다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동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신장장애를 위한 이동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장장애인의 생활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생활 이동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신장장애인 부분은 이 부분이 없었죠. 그런 제한 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신장장애인의 이동과 접근과 이런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이 있고요. 세 번째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기준에 대한 개선과 운영을 위한 어떤 예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 제언은 자택에서 병원까지 이동 지원이 가능한 신장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달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2019년 실태조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에 지난 3년 동안 신장장애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새삼스럽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사례 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2020년 3월 달에 성남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A씨가 성남의 모 병원 진료를 갔다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진이 된 거죠. 다음날 다니던 투석병원에서 3주 이후 투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보건소를 통해서 가능한 투석실에 연락을 요청했는데 전부 거절당했고, 마지막으로는 성남 모 병원에서 야간 투석을 진행한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된 거죠. 이후에 성남 모 병원 스케줄에 따라서 투석 시간을 조정해서 투석을 받았지만, 결국 3월 19일 날 투석을 끝내고 나서 지혈 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사례는 신장 장애인들이 제때에 투석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투석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동 지원해 주는 게 아주 필요하다. 물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감염병 확진을 받아서 병원들이 거부하는 것도 이제 문제이지만 이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도요. 그래서 이런 신장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수단이 없는 실정이 현재는 아주 심각하고요. 신장장애인은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가급적이면 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죠. 안 그래도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시설을 갖춘 특별교통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들은 대다수 이동수단으로 장콜이나 또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한다든가 바우처 택시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의 소재 모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되자 그 지역으로 운행 배차가 되지도 않았고 그걸 거부하는 거죠. 뭐 장콜 등이. 그 이유는 운전자들이 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때문이었던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장장애인들은 특히 고령의 그 신장장애인들이 이 교통약자 이동 차량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웠고요. 신장장애인들은 이 정해진 투석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장장애인들은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소독된 어떤 특별 이동수단, 또 방역 차량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장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현황이 이제 그런데요. 지금 보면 이 신장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15개 법정장애 중에 하나인데 신장장애인의 경우 활동적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현 체계에서는.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움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동하고 어떤 안전에 이게 위협이 되고 있고 신장장애인이 신장투석을 받는 날은 극도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신장장애를 위한 이동 편의 제공이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 투석 후에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매우 위험에 처해서 각별히 주의와 관심을 요하고요. 이와 같이 신장장애인은 다른 장애인과 비교해서 병원 이용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특성화된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는 있는데 또 민간 운수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신장장애인이 차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군구 권역별로 노선 배차 시간 간격의 편차가 심하다 보니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투석을 위해서 제때에 병원을 방문해야 함에도 그게 제때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길고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지역별 신장장애인 협회와 이 산하 지부에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병원 이송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예산 부족 사유로 많은 수의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서비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분 내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욕구조사에 대해서 제시한 대안은 아까 살펴봤고요. 최근에 2022년 6월 17일에 이명수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신체 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예. 이게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데 예, 제가 보니까 전혀 진도를 안 나가고 있어요. 예, 접수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 좀 안타까운 일인데 물론 이제 현재 국회가 이제 정상화되지 않아서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아마 이 법안이 좀 더 심도 있게 저는 논의돼서 일종의 특별법인데요. 이것이 제정되면 좋겠다 이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우선 이제 이 내부 장애인 속에 이제 우리 신장 장애인도 이제 포함이 돼 있죠. 여기는 신장 장애인 외에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두요로, 뇌전증, 심장 뭐 이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면 3년마다 이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내부 장애인들의 모든 예방, 관리와 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 또 활동 지원사 지원에 관한 규정도 뒀고요. 또 감염병 위기 관리에 관한 규정, 감염병 예방 접종과 투석 병원을 지정하는 것, 또 소독 보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아주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의 규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내부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망라되어 있죠. 특히 이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 법을 만약에 제정하게 되면 현행 이 법안 내용을 보면요. 내부장애인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정해진 시간 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권리 규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무로서 내부장애인의 의료, 교육, 이동권, 소득보장, 고용, 일상생활 지원 등 건강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조사를 지원하고 내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 장애로 인한 차별과 권리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공모 지원도 실시하고 그러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와 관련된 규정도 여기다 이제 넣었는데요. 전문 인력으로서 내부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배치하자 하는 내용. 내부장애인에게 적합한 활동지원 서비스 인정표를 통해서 내부장애인들이 투석과 일상생활 활동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활동지원사에 대한 그 인정표는 내부장애인, 특히 신장장애인에게는 거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하거나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 감염병 발생으로 내부장애인에 대한 어떤 긴급 의료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종합병원을 내부장애인 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내부장애인 중에서 특히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 간장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과 또 내부장애인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중앙과 지역별로 센터를 설치 운영해가지고 그들 내부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사 양성, 또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업무를 이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이동 지원 업무도 이 지역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이제 하면 어떠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부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정기 진료를 받아야 하는 내부장애인을 위해 응급이동지원센터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아주 우리 이 특별법에는 꼭 필요한 사항들을 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 신장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위한 이동권 보장 방안의 이제 구체적인 제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때 이런 신장장애인과 같은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부장애인들한테는 우선 대차제를 좀 도입하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된 장애 유형과 이동 목적지를 확인하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적어도 인공 투석 시에는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선 대차제를 하자 하는 거. 두 번째는 응급이동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선 배차제가 실제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응급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면서 경찰이나 소방서와 연계해서 긴급 차량을 수배를 해가지고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응급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안은 교통바우처를 도입을 해서 실비 어떤 보상의 교통비를 지원해주자 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신장장애인에게 전문화된 활동 지원사 양성과 배치를 해주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역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히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이게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특별교통수단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죠. 실제로 이용을 하려면 최근에 우리나라에 보면 영국의 블랙캣처럼 일반 택시가 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설비를 하고 소위 겸용 택시라는 그런 형태로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면 보다 더 이동권 지원이 조금 나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교통약자의 선택권을 우리가 보다 보장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바람직한데, 최근에 이동선 의원실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이런 획적 탑승 설비를 정착한 택시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겸용 택시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개정안을 지금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장애인에게는 이동 편의를 제공받는 이런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이동의 자유 차원이 아닌 생명의 안전과 직결되는 어떤 생존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을 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와 논의와 함께 또 법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당장 시행될 수 있는 우선적인 방안들도 동시에 검토되어서 장콜 우선 배차제라든가 교통바우처를 도입한다든가 방역차량 지원이라든가 응급이동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검토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재 교수님께서 6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콜 예약 시 우선 배치, 응급이동지원센터 설립, 교통바우처 도입, 그리고 전문화된 활동지원사 양성, 방역차량 지원, 견용택시 확산, 그리고 제도화의 논의와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법안들을 동시에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선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장애개발원의 서원선입니다. 제가 19년도에 신장장애인 협회랑 연구를 했는데 그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지영 교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 제시했던 그런 6가지 대안과 덧붙여가지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교통비 실비 지원이나 바우처나 장콜이나 아까 말씀하신 겸용택시 등등 이런 것들을 더 뒷받침할 수 있는 해외 사례가 뭐가 있을까 해서 좀 한번 찾아봤고요. 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진영 교수님 발표문하고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은 다 하시는 내용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시간은 할애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신장장애인이 왜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감염병이 확산될 때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그 다음에 투석 전후에 그 이동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등등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주된 외출 목적이나 교통수단에 관련된 그 통계 자료도 아까 말씀하신 바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9년도에 뭐 장애 등급제가 이제 경증, 중증 두 분류로 바뀌면서 뭐 특별 교통수단에 대한 기준이 뭐 200대, 150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뭐 이용해 보신 분들은 뭐 장콜 대기 시간이 길고 그리고 지역 간 이동이 어렵고 말씀해주신 바우처 택시도 조금씩 확대되고는 있는데 뭐 지자체마다 여건이 달라서 바우처 택시가 다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애인 콜택시하고 바우처가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가장 기본되는 걸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요. 특히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교통비 지원, 그 실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택시를 이용한 이동권, 아까 말씀해주신 겸용 택시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 포함해서 이제 바우처 택시도 일종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시면은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뭐가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이제 교통비 실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교통비 실비 지원은 사실 우리나라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장애인 교육공단에서 뭐 직장 다니는 장애인들 중에 최저임금 받는 대상으로 일부 몇만 원, 5만 원 이렇게 실비를 지원하고는 있는데 그런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액이 5만 원 이렇게 1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직업이나 특히 병원 갈 때 이제 단순히 그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특이하게 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업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택시를 이용한다 아니면은 심지어는 그 가족 중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폭넓은 개념으로 장애인 이동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신장장애인분들 중에서 아까 잠깐 통계에 그 장콜이 20% 정도였고 이제 5분의 1 정도가 자가용인데 아마 자가용 이용하시는 특히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많이 그 자가용을 운행해 주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런 사례를 적용한다면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사례는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그 해외에서는 이미 장애인 병원이나 직장이나 뭐 학교를 이동을 할 때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거기 이제 교통비 지원 범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 보시면 금액이 뭐 1마일당 62센트, 사실 요즘에 또 기름값이 올라서 이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고요. 요즘에 뭐 주류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해외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고요. 근로접근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직업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출퇴근 도중에 특히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 두 가지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일반 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이동 지원인데요. 그 큰 틀에서 보시면 아까 잠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겸용 택시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사실 이종석 의원님실에서도 이미 발의가 돼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겸용 택시에 대한 통보가 아직 많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인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블랙캣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주에 보시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차량, 택시, 그게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한번 기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에 휠체어를 탑재가 되는 택시로 개조할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단순히 휠체어 탑승뿐만 아니라 이런 택시 휠체어 적용 탑재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다 보면 당연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장애인 이동할 때 지원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추후에 신장장애인이 뭐 비록 휠체어를 이용하진 않더라도 이런 겸용 택시를 이용하면 충분히 그 장애인 인식 개선이 된 운전수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택시 이용자 보조금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우처 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택시비의 75% 지원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우처 택시라는 이름으로 일부 택시비를 이제 지원받아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바우처 택시 사례도 해외는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 일본의 유니버설 UD 택시는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게 보편화되어 있어서 많이 아시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최근에 그 도쿄 올림픽 해가지고 장애인 UD 택시 보급을 많이 한 경우고요. 이게 이제 뭐 UD 택시를 운영할 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2021년 3월에 뭐 23,000여 대 정도 택시 중에 한 절반 정도 이제 그 UD 택시라고 보고 있고요. UD 택시가 이제 일종의 겸용 택시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UD 택시가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3번이 이제 바우처 택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비응급 의료, 그러니까 실제로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제 응급 상황에는 소위 얘기하는 구급차를 부르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투석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된다. 이제 응급한 건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거는 이제 비응급 상황이라고 보고서 비응급 이동 지원 서비스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바우처 택시는 많이 익히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뭐 택시 보조금 계획이라고 해서 그 핀들랜드 주의 사례를 제시를 해봤고요. 달러 25달러니까 한 25,000원? 그 정도까지 이제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바우처 택시, 소위 이제 장애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최고 25,000원 정도까지 지원받는다.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기준도 간단하게 한번 기록을 해봤고요. 뭐 거기에 이제 그 신장장애인은 혼자서 이동하기에 도움이 필요한 그 장애인으로 구분이 돼서 신장장애인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네소타주의 비응급 의료, 이게 이제 응급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투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설 교통 서비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택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차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용을 할 경우에 그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리프트 장착 차량까지 이용하는 경우, 신장장애인은 뭐 해당은 많이 안 되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일단은 이제 그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바우처 택시, 이 바우처 택시를 활성화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겸용 택시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택시에 휠체어를 탑재하고 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비응급 무료 서비스, 무료 지원에 대한 사례, 이렇게 크게 4개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장애인 이동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사를 좀 해봤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 콜택시가 있고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이거 말고도
신장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이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국회나 정부에서 이런 사례를 참고를 하셔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더 발전돼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신장장애인들의 이동권 지원에 그 이동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고요. 그 신장장애인에 있어서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유지하는 거라고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그 이동권이 장콜만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형태의 그 지원을 통해서 신장장애인의 이동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이제 어떤 형태가 가장 우리나라에 적합할지는 그 이명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그 안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추후에 과연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할지 경우에 따라서는 융합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제공된다면 신장장애인의 이동권이 지금보다는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정도 사례 발표하고 왔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박사님께서는 다양한 이동 지원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신장장애인이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 지원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조홍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은영입니다. 우정 교수님의 이제 발제 내용과 또 성원석 박사님의 토론 내용 매우 잘 들었습니다. 본 토론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권리가 왜 중요하고 또 정책 담당 및 정책 형성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로 다가오는 정책이 당연히 갖춰야 할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실제 이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의 발생과 또 광범위한 확산으로 인해서 삶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위험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 전반의 타격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과 가족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료적 측면에서도 특히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매뉴얼과 또 대응 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일반 확진자로 분류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사회 서비스 중단, 축소 등은 돌봄에 대한 공백이 온전한 몫을 사회에서 개인과 가족에게로 불안을 전가시켰습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고통을 충분히 더욱더 가중을 시켰죠. 지난 2015년 메르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 단체가 소송까지 해가면서 재판부가 강제 조정안으로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감염병 표준 매뉴얼에 대한 감염 취약 대책에 대한 반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2022년 6월 17일 이제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뒤늦긴 했지만 지금까지 국가가 장애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보여준 관심이자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태도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축소 그리고 돌봄의 사각지대 증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는 곧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달리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안전망을 지원받지 못함과 동시에 또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대응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위험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장애인의 일상과 생명에 위협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료 보장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 어떤 질병 특성에 따라서 또 생애 주기별에 따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정책 등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 특성에 따라서
그 시각에서 참여 환경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서 당사자의 경험과 욕구가 구조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통로를 통한 의료 시스템 형성이 매우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 서비스의 돌봄 대상자는 현재 사회가 다시금 돌봐야 할 주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돌봄 대상자는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 또 경제적인 시의 행위로 인식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 현실입니다. 사회 서비스 돌봄에 대한 편견과 위계에서 벗어나 상호 수평적인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돌봄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돌봄으로서의 의미를 축소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돌봄 대상자, 즉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자 사이의 어떤 위계 그리고 차별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돌봄 대상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다수 대상자에 의해서 소수 대상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차별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에서도 다수의 장애 유형에 비해서 소수의 장애 유형에서 주변의 현상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장 장애인의 경우도 다수를 지닌 장애 유형보다 서비스 이용이나 권한의 축소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죠. 더불어 가족의 전통적인 돌봄 기능과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 역할이 쇠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기능적인 부분에 국한돼서 논의되고 있는 게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토론에서는 장애 유형 중에서도 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긴급을 요하는 신장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이 갖춰야 할 정책 특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장 장애인의 서비스 결정권과 또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서 해당 부처 그리고 담당자 전달 체계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초점을 두고 작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종사자가 열정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책으로서 정밀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가 기획되지 않는다면 종사자의 업무의 효과성은 물론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죠. 신장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관심과 그리고 담당 전문가, 행정 및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구축이 되어야 할 요건들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담당자의 준 전문가적인 역량이 필요하다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을 해야 하지만 정책 및 일반 행정은 비전문가가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 및 일반 행정 담당자가 서비스 대상에 대한 어떤 열정과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죠.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만큼은 아니겠지만 정책 전문가는 정책 대상에 대한 특성과 욕구를 인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사회 발전과 더불어서 인간의 욕구와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 즉 보건과 의료, 그리고 교육, 노동, 주거, 경제 등 전반에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적절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적절성의 원칙은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서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장애인, 특히 다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고 활동지원사의 인력 부족, 그리고 낮 동안의 근로시간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던 그런 조건들이 타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성의 원칙입니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원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 간에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는 책임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부처 그리고 담당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복지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평등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이용자라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 개인의 성이나 연령, 또 소득이라든지 종교, 지역 지위 등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은 축소 및 부재, 또 활동 지원상, 또 전문가 또한 매우 한정적인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과 또 제휴 기관에 대한 확대, 전문가의 활동 지원, 그리고 서비스 시간, 또 의사소통 도구 및 접근 방식에 대한 선택, 또 다양한 어떤 대상자의 이동권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신장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관심과 담당 전문가, 그리고 행정 및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여대 정책대학 김홍민 교수님께서는 서비스에 대한 7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책 담당자의 전문적 역량, 필요성, 그리고 폭발성의 원칙, 그리고 접근성의 원칙, 그리고 지속성의 원칙, 그리고 책임의 원칙, 편익의 원칙, 마지막으로 대상자 이동권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유석현 회장님께서 마지막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신장장애인 경기협회장 유석현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보탬이 없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각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억울한 점이 아주 많아서 여기다 다 쓰지는 못하고 좋은 글만 뽑아서 썼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나이는 62세로 32년째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3월 9일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확진되고 일주일 있다가 3월 15일 날 해제가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19 확진으로 겪어야 했던 우리 신장장애인들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 경험담을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된 날 분당구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단은 기다리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해서 신장장애인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으니 받고 있는 환자니까 빠른 조치를 해달라고 담당자에게 말씀드렸더니 연락하겠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연락이 없어서 오전부터 수십 차례 다시 시도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고 기다리다 반복하다가 마지못해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 측에는 경기병원을 알아보고 있으니 자리가 나온 대로 연락하겠다고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경기도에 경리 전담병원이 한양대 구리병원, 평택 가계병원, 용인 강남병원, 다보스병원, 일산병원, 성남시 의료원, 의정부 성모병원, 부평 세림병원 이렇게 7개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가격리 환자들의 갑작스러운 확산을 혈액투석을 하는 저는 불안하여 당장 내일 혈액투석을 받아야 되니 병원 지정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성남에는 자리가 없다고 5일 후에나 용인 소재 모 병원에 투석할 수 있는 병실이 있으니 대기하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남시에는 종합병원이 5곳이나 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투석 환자를 받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용인 소재 병원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하고 분당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황당하게도 병원에서 담당자가 얘기를 하기를 확진자가 많아 보건소 내 방역 차량은
입원 시에만 지원 가능하고 외래투석일 경우 사설 방역 차량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으로 왕복 14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다른 이동수단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제 차로 이동하기로 일단은 마음먹고 있었지만 이틀에 한 번 투석을 해야 하는데 5일 동안 기다리는 게 너무 힘이 들고 두려웠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개인 투석병원에 사정을 했더니 병원 지역 간호실장님이 병원 진료 후 일과를 마친 다음 저녁에 투석 공간을 마련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으로 소독을 하고 2시간씩 이틀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자가격리 일주일 동안 개인 자가용으로 용인소재병원에 1일 외래 투석을 받고 남은 시간은 기존 다니던 투석병원의 도움으로 힘든 상황을 해결했지만 다른 자가격리 투석 환자들은 투석병원을 이용 시 병상 확보와 방역 차량 이동을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겪은 일을 또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심혈관 질환과 폐 기능이 좋지 않아서 2020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3개를 삽입 수술을 하고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백신 3차 접종하고 코로나19 확진 해제 후 3개월이 지난 5월 25일경 갑자기 숨이 차고 어지럽고 열이 38도까지 올라가 응급으로 119를 불러서 서울대병원으로 수술했으니 그곳에 응급실로 갑시다 라고 했더니 고열과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탑승을 거절했습니다. 코로나 양성 환자는 1인실에 입원해야 하는데 1인실이 없다는 것이었고 다른 종합병원에 전화해보더니 지방으로 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 했더니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그냥 응급차를 보내고 PCR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고열로 항생제 치료를 5일 동안 기존에 다니던 주석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야 정상 체온으로 돌아와 다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외래 진료를 하고 입원하여 심장 및 폐 검사를 하고 몇 가지 검사를 마치고 약을 치료로 해보자는 처방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복 중이긴 하지만 코로나 후유증으로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고열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응급실에도 받아주지 않아서 혼자 애태우며 해결해야만 했던 남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신장장애인들은 어느 곳에 하수연을 해야 합니까? 정말 세상을 등질까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코로나19 인해 감염병에 취약한 신장장애인들의 지금도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투석병원으로 이동 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방송을 하지만 우리 신장 투석 환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취약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한 차례 많은 시기를 겪으며 이겨내지 못한 많은 신장장애인들의 고충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본부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바이러스 유행을 대비하여 발생 시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전담 병상 확보와 신장장애인 방역 차량 이동 지원에 필요한 세계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저와 같은 고통을 받고도 소리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10만여 명 신장장애인들이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세계적인 이동권 보장과 실천을 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 강력한 바이러스 유행을 대비해서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병원 확보, 신장장애인 방역 차량 지원의 체계적인 지원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본 심포지엄을 통해 신장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모델 모색과 신장장애인 맞춤형 국제형제 구축 기반의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감염병과 신장장애인 이동 지원이었습니다. 감염병을 통해서 신장장애 및 이동 지원의 문제점과 감염병을 통해 이동 지원의 확보가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 네 분께서 강조해 주셨고 반제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신장장애인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